역사를 통틀어 우리는 국가, 제국, 문화의 흐름을 바꾸며 문명 전체를 휩쓴 팬데믹을 목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팬데믹이 단순한 사소한 차질이 아니라 한때 위대했던 문명의 토대를 무너뜨린 바로 그 힘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영상에서는 고대 문명을 황폐화시키고 질문과 유적, 그리고 미스터리만을 남긴 10가지 끔찍한 팬데믹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팬데믹 중 하나인 흑사병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톱윌 흑사병 1347년 10월 12척의 상선이 시칠리아의 메시나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배에는 가득한 화물이 실려 있었지만 승선한 선원들은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살아남은 소수도 정신이 혼미한 차에 검고 무풀어 오른 종기로 덮여 있었으며 고름과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흑사병이 도착한 것입니다. 이 역병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몰살시키게 됩니다. 흑사병은 1년 만에 프랑스, 스페인, 영국 제도에 도달하며 무서운 속도로 대륙을 가로질러 이동했습니다. 유럽의 인구 밀집 지역을 들불처럼 번진 이 질병은 지나간 자리에 죽음만을 남겼습니다. 집안에서 일가족이 생명 없이 발견되었고 공동체 전체가 황폐화되었습니다. 런던 같은 도시에서는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거리에 수레가 보내졌고 시신들은 대규모 무덤에 높이 쌓였습니다. 죽음의 악취가 공기를 채웠으며 어떤 곳에서는 죽은 자의 수가 산 자의 수보다 많다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이 팬데믹이 그토록 공포스러웠던 이유는 속도뿐만 아니라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성격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희생자들은 발열, 오한, 그리고 겨드랑이, 목, 사타구니에 고통스러운 멍울인 림프절 종창, 부보эт이 생겼습니다. 많은 이들이 며칠 만에 숨을 헐떡이고 내출혈을 일으키며 사망했습니다. 일부는 쓰러지기 전 난폭하게 행동하거나 횡설수설하는 등 기이한 신경학적 증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의사들은 질병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치료법은 사혈부터 갈아 만든 에메랄드 흡입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역사학자와 과학자들은 검은 쥐에 서식하는 벼룩이 옮기는 예르시니아 페스티스, yersinia pestis, 박테리아가 원인이라고 널리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병이 일반적인 선페스트보다 훨씬 빠르게 확산되었고 쥐가 서식하지 않는 지역까지 도달했다는 점 때문에 이 설명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증상을 보인 지 24시간 이내에 사망했는데 이는 흑사병이 훨씬 더 공격적인 변종이었거나 공기 중으로 전파되거나 심지어 출혈열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흑사병은 유럽의 인구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들판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면서 봉건제 경제가 무너졌고 사회 계층 전체가 붕괴되었습니다. 성직자들이 무더기로 사망하고 과거와 같은 영적 위안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자 많은 이들의 눈에 가톨릭 교회는 권위를 잃었습니다. 공포와 미신이 빠르게 퍼져나갔고 어떤 이들은 유대인을, 어떤 이들은 별자리를 탓했습니다. 흑사병을 둘러싼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는 왜 그것이 나타났을 때만큼이나 빠르게 사라졌는가 하는 점입니다. 1350년대에 이르러 흑사병은 유럽에서 거의 사라졌고 이후 수세기 동안 간헐적으로 나타났으나 그 강도는 약해졌습니다. 박테리아의 돌연변이가 일어나 결국 소멸한 것일까요? 아니면 기후변화, 전쟁, 무역 등 더 복잡한 요인들이 작용한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인류 역사에 그토록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일까요? 톱2 아메리카 대사멸 1159년 에르난 코르테스가 이끄는 스페인 함대가 현재의 멕시코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1000명도 안 되는 병력으로 그들은 거대한 석조 도시, 정교한 농업, 복잡한 사회 시스템을 갖춘 수백만 인구의 아즈텍 제국 심장부로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만에 이 강력한 제국을 무너뜨린 것은 전쟁이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교활한 무언가였습니다. 대륙 전체를 휩쓴 보이지 않는 힘, 바로 질병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사건은 기록된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인구 감소 사건인 대사멸 Great Dying로 알려지게 됩니다. 일부 추정치에 따르면 1500년대 초반에서 1600년대 초반 사이에 아메리카 대륙 토착민의 90%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문명 전체가 사라졌습니다. 한 세기도 차에 되지 않아
도시, 도로망, 농경지로 가득 찼던 지역들은 다시 침묵하는 숲으로 변했습니다. 당시의 목격자 기록은 질병의 끔찍한 충격을 묘사합니다. 마을 인구의 절반이 사망했고 시신은 매장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동물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외진 지역의 유일한 식자층이었던 스페인 수도사들은 그 공포를 기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발열, 코와 귀에서의 출혈, 검은 담즙 구토 등입니다. 많은 경우 질병은 첫 증상이 나타난 지 며칠 만에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추장, 사제, 아이들, 전사할 것 없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천연두는 유럽인에 의해 유입되어 대사멸의 주요 원인으로 자주 거론됩니다. 천연두가 멕시코 중앙부와 카리브해 지역을 황폐화시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발병 양상이 동일한 증상을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1945년과 1976년에 악명 높은 코칼리티, 전염병과 같은 일부 질병의 물결은 극심한 탈수, 뇌출혈,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며 갑작스러운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토착어인 나와트럭 코코이 초초이서어는 역병이나 큰 병을 의미하지만 정확한 병원체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대 DNA를 이용한 현대의 연구에서도 이 특정한 전염병을 일으킨 알려진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분리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아메리카 대륙 고유의 출혈열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다른 이들은 기후 변화와 가뭄 조건이 바이러스 변이에 이상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피해를 악화시켰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체적 파괴를 넘어 문화적 결과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가게 전체가 몰살되면서 구전 전통 전체가 소실되었습니다. 한때 번창했던 기념비적 건축물들은 버려진 채 남겨졌습니다. 신전은 침묵에 잠겼고 언어는 사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외부인들에게 이 소멸은 미스터리였고 생존자들에게 그것은 묵시록이었습니다. 인구 감소의 속도와 규모가 너무나 완벽해서 지구의 대기 성분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메리카 대륙의 인구 감소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농도의 눈에 띄는 감소에 기여했다고 합니다. 농사를 짓고 숲을 태울 사람이 줄어들면서 식생이 광대한 지역을 다시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재야생화는 소빙하기로 알려진 지구 한랭화 추세에 기여했을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대사멸은 생물학적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유럽과의 접촉에서 시작되었다고 추측하지만 토착 병원체가 오래전부터 존재하다가 환경적, 사회적 스트레스가 이를 표면으로 끌어올릴 때까지 잠복해 있었을 것이라는 암시도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고 다양한 증상이나 원주민 인구의 거의 완전한 붕괴를 완전히 설명해주는 단일한 설명은 없습니다. 대사멸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메리카 대륙을 재편하고 문명과 문화 전체를 휩쓸어버린 힘이었습니다. 스페인 선교사들이 남긴 기록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역사상 가장 파괴적이면서도 여전히 제대로 탐구되지 않은 팬데믹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탑3 영국 바람병 1485년 여름 영국이 왕조 전쟁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더 즉각적인 위협이 조용히 도시들로 침투했습니다. 도시새 남쪽 항구에서 시작된 이 병은 내륙으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희생자들은 갑작스러운 오한을 느낀 후 극심한 땀, 공포, 가슴 통증, 그리고 눕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많은 이들이 사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람병, sweating sickness으로 아침 식사를 하던 건강한 남자가 저녁 식사 전에 사망할 정도로 급작스럽고 격렬한 질병이었습니다. 이 질병은 1415년에서 1551년 사이에 5차례 발생했으며 발생할 때마다 인구는 이전보다 더 큰 공포에 떨었습니다. 몇 주간 지속되던 패스트와 달리 바람병은 며칠 만에 공동체 전체를 전멸시키곤 했습니다. 귀족, 학자, 심지어 왕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202년 헨리 8세의 장남이 나서 왕자가 갑자기 사망했는데 많은 이들이 바람병을 원인으로 의심했습니다. 1128년 이 질병은 함부르크와 북유럽까지 퍼졌지만 기이하게도 남부 프랑스, 이탈리아, 지중해 연안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증상은 기괴했고 독특하게 영국적이었습니다. 보고서들은 압도적인 공포감, 찬 떨림, 어지럼증, 극심한 갈증, 가슴 답답함을 묘사했습니다. 그 후 몇 분 만에 시트와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강렬하고 다량의 땀이 쏟아졌습니다.
희생자들은 종종 탈진하여 쓰러졌고 대다수가 3-6시간 이내에 사망했습니다. 패스트나 천연두와 달리 눈에 보이는 상처, 발진, 종기, 림프절 종창은 없었으며 그저 내부적인 붕괴만이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탄저균, 한타바이러스, 맥각중독, 인플루엔자 변종 등 질병의 원인에 대해 다양한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장미전쟁의 혼란기에 설치류에 의해 퍼졌을 가능성이 있는 지금은 멸종된 HIV 바이러스 변종과 연결짓기도 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진드기 매개 질병이나 현대의 크리미아 콩고 출혈열과 관련된 질병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테스트할 수 있는 유전 물질이 남아있지 않고 분석할 샘플도 없으며 오직 기록된 문건과 공포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바람병에 대해 가장 미스터리한 점은 그것이 어떻게 갑자기 사라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1951년 마지막 대유행 이후 이 질병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구상의 어느 지역에서도 똑같은 증상의 발병이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치명적이고 광범위했던 질병이 아무런 설명 없이 완전히 멸종된 것은 그 급격한 등장만큼이나 기이한 일입니다. 아마도 바람병의 가장 불안한 측면은 오늘날 영국 밖에서 이 병을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일 것입니다. 희생자들을 위한 기념비도 없고 보존된 마을이나 공공의식도 없습니다. 흩어진 편지, 매장 기록, 그리고 직접적인 목격담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몇 시간 만에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질병이라면 인류 역사에 더 지속적인 흔적을 남겼을 것이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타나서 죽이고 사라졌으며 결코 메워지지 않는 의학적 지식의 공백을 남겼습니다. 발한병은 확인된 원인도 생존 병원체도 명확한 기원도 없는 인류 역사상 유일한 주요 전염병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기록되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으나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유령으로 남아 있습니다. 탑4 키프리아누스 역병 서기 250년 로마 제국이 정치적 불안정과 국경 침입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군단과 요새, 성벽을 무시하는 더욱 파괴적인 적이 나타났습니다. 초기 자료에 따르면 이 역병은 에티오피아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몇 주 만에 질병은 이집트를 휩쓸고 북아프리카를 거쳐 지중해를 건너 카르타고, 로마, 그리고 그 너머까지 황폐화시켰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끈질기고 소모적이어서 단련된 로마 군인들조차 하늘이 자신들을 등졌다고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역사는 이를 키프리아누스 역병, 사이프리안 플레이그로 기억합니다. 이 명칭은 이 질병을 적나라하고 거의 묵시적인 용어로 기록한 카르타고의 주교성 키프리아누스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신학적인 경고로 의도된 그의 묘사는 현대학자들에게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키프리아누스에 따르면 희생자들은 심한 설사, 지속적인 구토, 청력 상실, 부분적 실명, 발열, 그리고 수족의 궤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계속되는 구토로 내장이 흔들린다라고 썼습니다. 눈은 감염된 피로 불타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전염으로 인해 발이나 다른 사지가 떨어져 나간다. 이러한 증상들은 이 역병을 특히 끔찍하게 만들었는데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생존자들에게 심각한 신경학적 손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키프리아누스 역병이 특히 공포스러웠던 것은 증상뿐만 아니라 그 규모 때문이었습니다. 절정기에 로마에서만 하루에 최대 5,000명이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내부 갈등, 내전, 경제 붕괴로 이미 약해진 제국에서 역병은 모든 약점을 증폭시켰습니다. 들판은 방치되었고 마을은 버려졌으며 군대는 줄어들었습니다. 서기 251년에 사망한 데키우스 황제도 이 시기에 목숨을 잃은 많은 이들 중 하나였으며 아마도 이 질병의 직접적인 희생자였을 것입니다. 종교적 반응 또한 변혁적이었습니다. 이교도 로마인들은 역병을 옛 의례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신들의 벌로 해석했습니다. 한편 신앙과 관계없이 병자를 돌보았던 기독교 공동체는 신뢰와 개종자 그리고 영향력을 얻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키프리아누스 역병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신앙이 공포를 대신했습니다. 많은 곳에서 제단이 파괴되었고 신전이 있던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고대의 공포 뒤에 숨겨진 병원체는 여전히 불명확합니다. 그것은 천연두였을까요? 출혈열 바이러스였을까요? 아니면 바이러스성 뇌염의 일종이었을까요? 묘사된 증상들,
특히 눈의 출혈과 진행성 사지괴사는 현대 질병에서 직접적인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에볼라와 유사한 매우 치명적인 출혈열 변종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키프리아누스 역병의 유사는 생물학적 충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문화적 결과에 있습니다. 키프리아누스 역병은 로마 제국의 종교적 토대를 흔들고 황제를 타도하며 사회적 격변의 흔적을 남김으로써 제국을 재편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정한 기원과 그토록 치명적이었던 이유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는 기후변화, 식량 부족, 군대와 인구의 이동이 팬데믹이 제국을 휩쓸기에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었던 완벽한 폭풍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이 역병이 기독교의 부흥을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 로마 세계의 변혁을 이끌어내며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는 점입니다. 톱와프 코칼리스티 역병, 현재 멕시코로 알려진 뉴스페인의 높은 계곡에서 1500년대 중반 보이지 않는 적이 원주민 인구 사이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침묵에 빠졌고 주민들은 첫 증상이 나타난 지 며칠 만에 죽음에 이르는 정체불명의 질병에 쓰러졌습니다. 현지인들은 이를 대역병을 뜻하는 나와트러인 코칼리스티, 코카리티라고 불렀습니다. 1540년대 중반에 발생한 이 알려지지 않은 질병의 첫 번째 큰 파동은 500만 명에서 1,5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남아있던 원주민 인구의 거의 80%를 전멸시켰습니다. 그 후 1576년에 다시 발생하여 수백만 명의 목숨을 더 앗아갔습니다. 코칼리스티 역병이 그토록 끔찍했던 것은 사망 규모뿐만 아니라 그 증상 때문이었습니다. 스페인 선교사들과 의사들의 목격담은 질병의 유령 같은 모습을 그려냅니다. 희생자들은 고열, 심한 두통, 가슴과 복부 통증, 극심한 갈증을 겪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들은 눈, 코, 입에서 피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경우 피부는 노랗게 변하고 혀는 검게 변했습니다. 죽음은 대개 첫 증상 후 3, 4일 이내에 찾아왔고 이 고통은 너무나 강렬해서 며칠 만에 마을 공동체 전체를 전멸시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증상이 알려져 있고 결과가 비교적 예측 가능했던 천연두나 홍역 같은 유럽의 질병과 달리 코칼리스티 역병은 토착 인구에게만 유독 파괴적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감염 지역과 가까이 살던 스페인 정착민들은 대체로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이는 이 질병이 원주민들에게만 특정한 것이라는 생각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현대 연구자들은 알려진 매장지의 유골을 분석하여 코칼리스티 배후의 병원체를 식별하려 노력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2018년에 발표된 한 연구는 장티푸스와 관련된 박테리아인 살모넬라와 테리카의 존재를 시사했지만 16세기 기록에 묘사된 증상은 현대의 장티푸스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론들은 이것이 출혈열이었으며 아마도 현재는 멸종된 아메리카 대륙 고유의 바이러스였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질병이 이전에 기록되지 않은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극심한 환경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야생 동물로부터 인간에게 전파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16세기의 장기적인 대가뭄과 식민지 점령으로 인한 전통적인 식량 및 용수 시스템의 파괴가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병원체가 번성하기에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코칼리스티의 물리적 유해는 드뭅니다. 매장은 서둘러 이루어졌고 집단 무덤은 의식 없이 파헤쳐졌습니다. 오아하카의 믹스텍 유적지인 테포코룰라 유쿤다와 같은 곳에서 고고학자들은 발병 시기로 추정되는 단일 교회 묘지에 쌓여있는 수백 구의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외상이나 전쟁의 흔적이 없는 것은 죽음의 원인이 순전히 질병이었음을 시사하며 그러한 황폐화가 초래한 문화적 또는 정치적 결과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가장 불안한 점은 16세기 이후 코칼리스티가 단순히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이후 수백 년 동안 레반트나 아메리카 대륙에서 주요 발병 사례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질병은 강렬하고 빠르게 타오른 뒤 어둠 속으로 물러났습니다. 설명 없는 이 갑작스러운 실종은 급격한 출현만큼이나 기이합니다. 그리고 코칼리스티의 유사는 더욱 심오합니다. 그것은 아메리카 대륙 토착 사회의 붕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세대 전체가 전멸하고 중요한 문화적 관습, 언어, 전통이 영원히 사라지게 했습니다.
여러 면에서 코칼리스테인은 아메리카 대륙 식민지와의 진정한 대리인이었으며 유럽 정착민들이 통제권을 확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탑6 유스티니아누스 페스트 서기 531년 유스티니아누스 1세의 통치 아래 비잔틴 제국은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제국은 북아프리카에서 아르메니아 고원까지 뻗어 있었고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은 황금돔과 대리석 광장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번영은 곧 이전에 없던 힘에 의해 중단될 운명이었습니다. 질병은 이집트의 항구 도시 펠루시움에서 조용히 시작되었고 몇 주 만에 지중해 연안을 가로질러 확산되어 스페인, 이탈리아, 북아프리카까지 도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페스트, Plague of Justinian입니다. 림프절 페스트의 첫 번째 기록된 팬데믹인 유스티니아누스 페스트는 동로마 제국을 황폐화시켜 2,500만 명에서 1,0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죽게 했습니다. 정점기에는 콘스탄티노플에서만 하루에 최대 10,000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증상은 잔혹했습니다. 고열, 구토, 그리고 림프절 종창으로 알려진 고통스럽고 무풀어 오른 림프절이 나타났습니다. 열병에서 살아남은 희생자들도 종종 2차 감염에 굴복했으며 다른 이들은 며칠 만에 사망하여 도시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시민들이 신의 노여움을 두려워하며 신성을 달래기 위해 종교의식에 매달리면서 역병은 심리적인 피해도 입혔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페스트의 가장 충격적인 측면 중 하나는 그 속도와 범위였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어떤 전염병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으며 비잔틴 제국을 강력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군부대, 항구도시, 무역거점을 통해 이동했습니다. 이후에 흑사병과 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은 더 끈질겨서 거의 2세기 동안 파동을 그리며 다시 나타났습니다. 질병이 재발할 때마다 무역, 농업, 군사작전이 중단되면서 제국은 더욱 약화되었습니다. 경제적, 정치적 영향은 지대했습니다. 질병이 인구를 황폐화시키면서 세수는 줄어들었고 제국의 군대는 급감했습니다. 병사들과 장군들이 병에 걸려 쓰러지면서 서로마 제국을 재정복하려던 유스티니아누스의 야심찬 계획은 비틀거렸습니다. 들판이 갈리지 않고 작물이 썩어가면서 질병 뒤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질병의 영향은 단지 생물학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국의 정치적 지형을 재편했습니다. 황제 자신도 병에 걸렸으나 살아남았지만 그의 동시대인 중 많은 이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현대 연구자들은 유스티니아누스 페스트가 536년 화산 폭발로 인한 전 지구적 한랭화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악화되었을 수 있다고 이론화했습니다. 이러한 냉각화는 설치류 집단을 혼란에 빠뜨려 이들을 이동하게 만들었고 페스트의 원인균인 예르시니아 페스티스를 옮기는 벼룩을 퍼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는 이 변종의 공격성과 빠른 확산이 기후변화와 인구 이동의 증가가 결합된 추가적인 요인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황폐화에도 불구하고 유스티니아누스 페스트가 비잔틴 제국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국을 상당히 약화시켜 페르시아인과 같은 침략자들의 공격과 훗날 이슬람의 부흥에 더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면에서 제국은 이전의 힘을 결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역병은 인구를 격감시켰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흉터를 남겨 이를 치유하는 데 수세기가 걸렸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페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 중 하나를 약화시키고 지중해 사회의 구조를 영원히 바꾸어 놓으며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톱7 안토니누스 역병 서기 165년 로마 제국은 세 대륙에 걸쳐 뻗어 있고 알려진 세계의 상당 부분을 지배하며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단이 동방 원정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전리품뿐만 아니라 훨씬 더 치명적인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곧 제국을 집어삼킬 보이지 않는 승객이었습니다. 로마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팬데믹 중 하나인 안토니누스 역병, 안토니누스 플래그은 동부 속주의 군인들이 병원체를 자신도 모르게 지닌 채 이탈리아로 귀환하면서 죽음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통치하던 안토니누스 왕조의 이름을 딴 안토니누스 역병은 거의 15년 동안 제국을 황폐화시켰으며 추정치로 500만 명에서 1,0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질병의 증상은 가혹했습니다. 고열, 설사, 피부 발진,
그리고 몸을 뒤덮는 검은 딱지가 생겼습니다. 희생자들은 종종 2차 감염으로 고통받았고 그들 중 다수는 며칠 사이에 사망했습니다. 유명한 로마 의사 갈레노스는 이 질병을 기록하며 그 확산과 치명적인 영향을 묘사했습니다. 그의 기록은 현대 연구자들이 천연두 발병이었다고 믿는 이 미스터리한 질병에 대한 몇 안 되는 기록 중 하나를 제공합니다. 안토니누스 역병을 구별짓는 것은 그 타이밍과 로마 군영, 항구 도시, 무역 거점을 통해 전파된 급격한 속도였습니다. 질병은 동부 속주에서 번져나가 서쪽으로 향하며 로마,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같은 곳에 대규모 인구를 황폐화시켰습니다. 로마의 근간이었던 군대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병사 모집은 비틀거렸고 군사작전은 지연되었습니다. 노동력이 역병으로 격감하면서 경제 또한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는 물자와 식량의 광범위한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안토니누스 역병의 심리적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군인과 시민들이 똑같이 병에 걸려 쓰러지면서 공포가 제국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제국의 수도 로마는 막대한 인명 손실을 입었고 제국의 인프라는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시민이 집 안에서 죽어가면서 집단 매장은 흔한 광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파괴적인 인명 손실은 특히 이미 민중의 불안과 야만족의 외부 위협에 직면해 있던 지역들의 불안정을 초래했습니다. 역병의 사회적 영향 또한 깊었습니다. 신들이 역병을 막는 데 무력한 것으로 비치면서 이교도 종교 관습은 흔들렸습니다. 한편 당시에는 성장 중이었으나 미미했던 종교인 기독교의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역병에 대한 기독교의 대응은 신앙에 관계없이 병자들을 돌보고 연민을 베푸는 것이었으며 이는 이 운동의 새로운 개종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로마 국가가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기독교 공동체가 병자를 돌본다는 명성을 얻으면서 이 역병이 제국 전역으로 기독교가 확산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믿습니다. 역병은 결국 가라앉았지만 그 여파는 여러 세대에 걸쳐 느껴졌습니다. 안토니누스 역병은 로마 제국을 약화시켰으며 다가올 더 파괴적인 위기들을 예고했습니다. 군사력의 손실과 사회 구조의 부식과 결합된 이 사망자 수는 제국의 궁극적인 쇠퇴에 기여했습니다. 터프파울 아테네 역병 기원전 40-30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격렬하게 진행 중이었고 아테네는 스파르타군에 의해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인구가 징역해오는 적을 피해 성벽 안으로 몰려들었을 때 방패나 창으로 싸울 수 없는 더 거대한 적이 닥쳤습니다. 아테네의 식량과 물자의 주요 관문이었던 피레우스 항구에서 시작된 질병은 며칠 만에 과밀한 도시 전체로 퍼져 인구를 격감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팬데믹 중 하나인 아테네 역병 Plague of Athens이었으며 그 파괴적인 영향은 그리스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게 됩니다. 약 10만 명, 즉 아테네 인구의 약 4분의 1을 죽게 한 이 질병은 끔찍한 속도로 덮쳤습니다. 증상은 당시 알려진 어떤 질병과도 달랐습니다. 희생자들은 먼저 고열, 붉게 충혈된 눈, 그리고 말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목구멍의 통증을 경험했습니다. 뒤이어 통제할 수 없는 재채기, 기침, 구토가 이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격렬한 경련, 극심한 갈증을 겪었으며 후기 단계에서는 사지의 궤저가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기억과 시력을 잃기도 했습니다. 도시의 거리가 시신들로 뒤덮이면서 죽음의 악취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역병에 관한 가장 생생한 기록은 역사가 투키디데스로부터 전해지는데 그는 이 발병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저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이를 기록했습니다. 그 영향을 직접 목격한 투키디데스는 질병이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 군인, 일반 시민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묘사했습니다. 압도적인 사망자 수는 아테네의 사회적 구조를 와해시켰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자 전통적인 종교 관습은 버려졌고 장례 의식은 방치되었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무법천지와 절망에 빠지면서 도시의 도덕적, 사회적 질서가 붕괴되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질병이 스파르타의 포위를 피해 대피한 군중들에 의해 도시로 유입된 발진 티푸스의 일종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해왔습니다. 다른 이들은 천연두나 출혈열일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현대에 생존한 질병의 물리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역병의 진정한 정체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아테네 고대 매장지에 대한 DNA 분석은
병원체의 기원에 대한 몇 가지 통찰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아테네 역병의 영향은 즉각적인 피해를 넘어섰습니다. 도시의 지도자이자 위대한 군사 전략가 중 한 명이었던 페리클레스의 죽음은 전쟁의 중대한 순간에 아테네를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역병은 아테네의 사기와 자원을 심각하게 고갈시켜 결국 스파르타에 패배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한때 민주주의와 지적 성취에 등대었던 아테네는 이 보이지 않는 적에 의해 불구가 되었습니다. 이성, 논리, 철학을 가치 있게 여겼던 사회에서 역병은 실존적인 도전을 던졌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질병의 성격은 신들이 자신들을 버렸다는 징조였습니다. 이러한 신성에 대한 믿음의 상실은 도시 지도력의 파괴와 결합되어 아테네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아테네 역병은 당대의 그 어떤 사건과도 달리 가장 강력하고 번영하는 문명조차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드러냈습니다. 텁카트 라시둔의 아모아스 역병 서기 639년 초기 이슬람 라시둔 칼리파국, 정통 칼리파국, 이 급격히 팽창하고 있을 때 현재의 팔레스타인 지역인 아마스를 중심으로 레반트 지역에 치명적인 전염병이 닥쳤습니다. 고위 관료들과 예언자 무함마드의 동료들을 포함해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역병은 이슬람 역사의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군사작전을 중단시켰고 초기 이슬람 국가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마스의 라시둔 역병은 역사의 다른 팬데믹들에 가려지는 경우가 많지만 신흥 이슬람 세계에 독특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초기 이슬람 사료들은 역병을 상세히 묘사하며 그것이 극심한 고열, 뇌출혈, 급사를 유발했다고 기록했습니다. 한 관찰자는 그것이 불이 나무를 태우듯 군인들을 삼켰다고 썼습니다. 질병은 해당 지역에 주둔하던 무슬림 군대 사이로 빠르게 번졌고 예언자의 동료이자 라시둔 군대에 저명한 장군이었던 아부 우바이다 자라를 포함한 핵심 인물들을 몰살시켰습니다. 그의 죽음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칼리파국에서 가장 유능한 군사 지도자 중 한 명이었으며 그의 상실은 결정적인 시기에 지도부 구조를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라시둔 역병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그 시기뿐만 아니라 정치적 결과 때문이기도 합니다.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광대한 영토를 갓 정복했던 라시둔 군대는 발병으로 인해 시리아와 그 너머로의 징역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병의 기세가 너무 강력하여 역병이 발생한 땅에 들어가지도 말고 그곳에서 도망치지도 말라는 예언자의 가르침을 인용하며 칼리파 우마르 이븐 알카타브는 해당 지역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다고 전해집니다. 종교적 원칙과 초기 공중보건 논리가 결합된 이 결정은 추가적인 노출을 막았지만 라시둔 칼리파국의 급격한 확장을 늦추기도 했습니다. 아마스 역병은 이슬람 역사의 중추적인 순간으로 작용합니다. 확장에 필수적이었던 칼리파국의 군사 엘리트들이 질병으로 격감하자 군대의 재조직과 지도력의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슬람 국가의 정치적, 군사적 미래를 형성하는 연쇄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엄청난 손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지속적인 영적 영향을 남겼습니다. 이슬람 전통에서 역병으로 죽은 자는 순교자로 간주되며 아마스에서 목숨을 잃은 신자들에게는 특별한 영적 지위가 부여되어 위기 상황에서 신앙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현대 역사학자들은 이 역병이 훗날 흑사병의 원인이 된 것과 같은 박테리아인 예르시니아 페스티스에 의한 림프절 패스트의 일종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믿습니다. 림프절의 부종과 급사의 증상은 림프절 패스트의 양상과 일치하지만 다른 사료들은 다른 병원체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질병의 정체와 관계없이 라시둔 칼리파국에 미친 영향은 심대했습니다. 아마스 역병은 학계 밖에서는 잊혔으나 초기 이슬람 세계에 미친 영향은 막대했습니다. 그것은 군사 지도부를 재편하고 영토 확장의 경로를 바꾸었으며 이슬람 제국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터프에는 라시둔의 엠마스 역병 서기 639년 참혹했던 아마스 역병이 발생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레반트 전역에 또 다른 질병이 퍼졌으며 이번에는 예루살렘 근처의 엠마스 마을을 중심으로 발생했습니다. 지리적 배경과 시기가 겹쳐 아마스 역병과 혼동되는 경우가 많지만 많은 역사적 자료들은 엠마스 발병을 독특한 파괴 양상과 영적 의미를 지닌 별개의 사건으로 다룹니다.
이 두 번째 역병의 파동은 초기 라시둔 칼리파국이 직면한 위기를 심화시켰고 639년을 초기 이슬람 세계에서 유례 없는 사망의 해로 그쳤습니다. 역병은 그 지역의 주둔한 무슬림 군대의 대여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병사와 지도자,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쓰러뜨렸습니다. 증상은 이전의 발병과 유사했습니다. 고열, 목과 사타구니의 부종, 심한 정신 착란, 그리고 급사였습니다. 군인들은 열이 나고 쇠약해졌으며 병에 걸린 지 단 하루 만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했습니다. 한 관찰자는 엠마스 근처에 주둔하던 군부대 전체가 적군과 한 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일주일도 안 되어 전멸했다고 묘사했습니다. 질병은 들불처럼 번져 인구를 휩쓸었고 군대와 민간인 모두를 격감시켰습니다. 엠마스 역병이 특히 중요한 것은 질병의 속도와 규모뿐만 아니라 그것이 남긴 심리적, 정치적 결과 때문입니다. 이전의 발병으로 이미 상당한 손실을 입었던 라시둔 군대는 다시 한번 혼란에 빠졌습니다. 초기 역병의 물결로 이미 약해진 고위 군사 지도자들이 쓰러지면서 지역의 권력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군사 엘리트들이 목숨을 잃자 지도부의 재편이 필수가 되었고 새로운 지휘관들이 임명되어야 했습니다. 역병은 또한 광범위한 공포를 불러일으켰으며 칼리파국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싸우던 무슬림 군인들은 작전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역병의 끈질긴 확산을 이겨낼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한 채 공포에 질려 도망치면서 마을 전체가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한때 빠르게 움직이며 급격히 팽창하던 군사력은 이제 질병으로 인해 불구가 되었습니다. 군사작전의 이러한 지연은 라시둔 칼리파국의 성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종교학자들은 역병을 알라의 시험으로 해석하며 신성한 시련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역병으로 죽은 이들이 순교자라고 믿었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신성한 응징의 일종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생존자들이 자신들의 고통이 더 큰 신성한 계획의 일부라는 믿음에서 위안을 얻으면서 이슬람 신앙의 회복력을 강화했습니다. 엠마스 역병은 결국 가라앉았지만 그 효과는 심대하고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흑사병이나 안토니누스 역병의 초기 발병과 달리 엠마스 전염병은 집단 매장지나 그 파괴에 대한 명확한 고고학적 증거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남아있는 것은 초기 이슬람 사료의 단편적인 기록들로 높은 사망률, 사회적 격변, 그리고 초기 이슬람 세계 내의 권력 역학 관계의 변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라시둔의 엠마스 역병은 이슬람 초기 역사의 중대한 사건으로 남아있으며 질병이 군사적 정복보다도 제국의 정치적, 영적 지형을 더 강력하게 재편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펴본 10가지 팬데믹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 그 이상입니다. 그것들은 인류 역사의 흐름을 재편한 기념비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발병은 단순히 인구를 전멸시킨 것이 아니라 문명 전체의 운명을 바꿔 놓았습니다. 유럽의 흑사병부터 아메리카의 대사멸, 그리고 로마와 초기 이슬람 제국을 격감시킨 역병들에 이르기까지 이 팬데믹들은 단순한 생물학적 사건이 아니라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지형을 재형성한 대격변의 힘이었습니다. 각 팬데믹은 고유한 영향을 미쳤지만 이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인류에 대해 행사했던 파괴적인 힘이며 이는 거대 제국들을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흑사병은 유럽의 사회 질서를 무너뜨렸고 안토니누스 역병은 로마 제국을 취약한 상태로 약화시켰습니다. 멕시코의 코칼리스트 역병은 수세기 동안 번창했던 문명을 지워버렸으며 라시둔 역병은 이슬람 확장의 궤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러한 팬데믹의 가장 불안한 측면은 이들을 둘러싼 미스터리일 것입니다. 왜 이러한 질병 중 일부는 그토록 빨리 사라졌을까요? 이 고대 재앙 이면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이었으며 왜 일부는 오늘날까지도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채 남아있을까요? 현대 과학이 고대 질병의 수수께끼를 계속해서 풀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힘이 항상 가장 명백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때때로 그것들은 예고 없이 조용히 찾아와 수세기 동안 메아리치는 황폐화의 흔적을 남깁니다. 이러한 팬데믹은 문명의 힘이 단지 군사력이나 부에 의해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힘에 직면했을 때의 회복력에 의해서도 측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었을지라도 이 고대 질병들의 미스터리는 우리가 여전히 모르는 것이 많다는 사실과 역사의 가장 파괴적인 사건들이 종종 우리가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힘은 항상 가장 요란하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열병과 기침, 그리고 정적과 함께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인간 문명의 흐름을 바꾸고 황폐와의 잔향 외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또 다른 팬데믹은 무엇이 있었을까요?